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민농업포럼의 최선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농업회의소가 좀 농업인들에게 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다들 조금 이게 알까 말까 이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있다 이러면, 저희 이제 국민농업포럼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업회의소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그다음에 사례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 그리고 국내 농업회의소 추진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회의소 발전 과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 워낙 복잡합니다. 지역도 다양하고요. 농민단체도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품목별로 봐도 과수, 식용작물, 채소, 축산, 투경작물 이렇게 이 또 분야별로도 수백 가지 이렇게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들 농사짓기 너무 어렵잖아요. 농산물 가격도 안 좋고 그래서 서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 지방의회, 농식품부, 국회를 대상으로 우리 어렵다, 도와달라, 이거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 전체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다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 이런 행정에서는 이걸 이제 다 충족할 만한 예산을 하지도 못하고 현장의 지원도 진짜 원하는 만큼도 안 돌아가죠. 특히 문제가 뭐냐면 한정된 자원을 개별 대응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잘 풀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농업회의소가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업회의소의 정의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농업 정책에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자원을 농어촌에 가장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농업인들이 주도하여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회의소는 끝에 회의소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농업회의소가 이제 뭐 회의를 하는데 뭘 하는 거야? 복잡하신데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주변에 알리는 거는 상공회의소는 다 아시잖아요. 상공회의소. 가장 유명한 이제 상공회의소는 다 아시기 때문에 농업계에 상공회의소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상공회의소는 이제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경제 5단체, 경제 4단체에 포함되어 있고요.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진 이제 규정은 헌법,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기본을 정리하고 있는 헌법 123조 5항에 보시면요. 국가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인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헌법에 의거해서 상공회의소는 만들어졌는데, 중소기업의 권익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근데 농업인을 권익보호인 농업회의소는 여전히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고요. 2021년 현재 전체 인구 대비 한 221만 명, 약 4.3% 정도 되고요. 더 심각한 부분이 65세 이상이 평균 거의 절반 수준 46.8%가 되고, 이 중에 40세 미만 경영주가 0.8%에 1%도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도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되게 어려우신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 6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75세가 지나면 과연 우리 농업농촌에서 농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남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많이 있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약 1.6% 전체 GDP의 1.6%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뭐가 살리는가 뭐 이렇게 좀 비약적인 비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과 이렇게 산업 전체를 가장 중요한 농업 산업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020년에 농업 총 생산량이 52조 정도 됐거든요. 21년 삼성전자 매출이 279조, 영업이익이 51조였어요. 그러니까 농업 총 생산액이 52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51조면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농업인 말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농업이 중요하냐, 삼성전자가 더 중요하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답을 할지 좀 다양하게 시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꺼낸 거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우리의 우군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극단적인 좀 비유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개방하고 있고요. 실제로 씨앗값도 못 건져서 갈아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이 이제 가격이 이제 아까 이제 폭락해서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거는 별로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농산물 가격 오르면 치솟는 농축수산물 값, 장바구니, 빨간불, 물가 잡자, 수익 공급 바로 하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떨어질 때는 보장도 안 해주고 아무 말도 없다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 소비자, 국민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제 그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엄청난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걸 이제 뭐 폄하하거나 그건 진짜 치하하고 존경에 마땅할 부분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분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 시군 단위로는 보통 이제 그 장목관을 포함한 30개가 넘을 건데 어쨌든 30여 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다고 보통은 말을 하고요. 도 단위는 50여 개, 그다음에 중앙 단위는 100여 개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다수 조직이고 여기다가 이제 약간 민간의 혼재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농민 단체 간의 경쟁이 있어서 이 어려운 농업 현실에 힘을 합쳐서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반문, 그다음에 우리의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인 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협력할 때가 언제인가? 실제로 지금도 CTPP 반대 시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농민단체 그리고 우리 농업인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부 그리고 정부는 항상 우리는 협치를 한다. 거버넌스 만든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언론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님도 하시고 항상 말하죠. 어려운 거 말씀하시. 아마 시장 군수님들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럼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 단적인 예로 농식품부에 이제 보면요. 그 협치기구라고 명명된 게 한 25개 정도 됩니다. 그 25개 보시면 첫 번째가 출석회의고요. 두 번째가 서면회의인데 서면회의조차 안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의 의견은 듣는다고 하지만 행정에서는요. 듣는 척만 하지 그걸 가지고 현장에 그러니까 정책에 뭐 적극 방영하거나 그리고 어쨌든 그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군 단위로는 30개, 전국 단위로는 100개 조직들이 똥똥 뭉쳐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현재 임의 조직의 협의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농단협도 다 있는데요. 이런 농단협들이 대부분 협의 조직입니다. 임의 조직이에요. 나가도 회장님끼리 좀 반목하셔가지고 깨지는 또 농단협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구속력이 있는 그 법적 조직, 제도화된 조직이 아니라 이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임의 조직을 법적 조직으로 바꿔내고
다수 조직을 다수적으로 그대로 두고 이걸 합쳐서 대표 조직으로 묶어내야 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다면 이제는 전체의 목소리로 모아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과 협의의 조직이었으면 이젠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을 갖고 우리의 말을 전체에 반영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이제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제가 항상 쉽게 설명하려고는 해보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의 농업회의소 중에 가장 모범적인 농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평창군인데요. 평창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그 농한기 때 읍면을 돌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장 의견, 농민들의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 현장에 농사를 짓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건 정책에 반영되면 안 되냐. 이런 건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1월, 3월을 읍면을 다 돌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이 현장에 간담회에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못 오신 분들한테는 서면 내지는 전화로도 의견을 받고요. 이 의견을 다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면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못 받아요. 너무 많은 꼭지가 오면 행정이 이건 그러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행정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의 단체, 어떤 누군가의 회장님이 제안한 의견을 받아주고 또 다른 단체 누군가 제안한 의견 안 받아주면 그리고 어떤 품목은 지원하고 어떤 품목은 지원 안 하면 행정은 정치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의견을 다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농업인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조정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이번에 100개의 의견이 분과별로 20개, 30개 의견이 수립됐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내년에 당장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골라서 제안하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 이 정책만은 근데 우리 축산분과에서는 이 정책만은 꼭 필요하다. 예산을 어렵더라도 마련해서 이것만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개를 내서 10개를 다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정책들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과별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을 골라내요. 그래서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창군에 제안을 하는데 제안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에는 그냥 군수 만나고 기술센터 소장님 만나서 이런 거로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러면 군수님 뭐라 하십니까? 아유 현장 어려우시죠? 그럼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적인 공문서로 갑니다. 우리의 농정 건의사항을 통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공적인 문서로 전달하게 되면요. 평창군에서 분과별로 했던 게 그대로 그 기술센터를 가게 되면 농정과에 그러니까 그 행정에 가게 되면 품목별로 과들이 다 있으면 해당 팀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 분배를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느냐라고 행정 내부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 협의를 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어렵고 이거 되는 거는 오케이 안 되는 거는 좀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답신을 하게 됩니다. 답신을 하고 해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해준 걸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못 해줄 거거든요. 예산과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평창군이 이제 답신서를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 의견은 진짜 이건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만 다시 한번 만나서 이번에는 만나서 다른 부분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부분은 안 들어줬는데 이 부분 예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게 않겠느냐. 아니면 혹시는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정책이 꼭 필요한데 이것만은 이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거는 행정이 받아줄 수 있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행정은 예산 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의회가 행정에 약간 가불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런 게 잘 안 풀려요. 근데 저희 회의소는 농업인들이 함께 다 모인 대표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회의소가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께 이 예산은 정말 필요하다. 의원님이 이 업무를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견은 이런 사업은 꼭 받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풀 수도 있고요.
혹시 이제 다른 방법, 그러니까 행정이 뭐 이건 인원이 안 됩니다, 어쩌합니까? 일시로 들어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좀 안 들게, 좀 편리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도 부담 안 되고 농업인도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은 급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농민들이시거든요. 저희들이 목이 마르면 저희들이 우물을 파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정책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 이 받아지는 것들을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이듬해에 사업이 추진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에 정책을 제안하시고 건의 많이 해보셨지만 이게 들어주는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몫차사잖아요. 근데 저희 회의소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받은 것들을요, 다음에 읍면순회에 가서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피드백 해드립니다. 어느 지회에 누구 회장님께서 이런 정책을 해주셨는데 이건 너무 좋은 정책이라서 내년에 바로 우리 군내에서 시행이 되게 돼 있다. 또 어떤 회장님이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부분이라 한 2, 3년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이 될 거다. 이런 설명들을 해드려 보니 현장의 농민들이 과거에는 그냥 뭐 해달라, 뭐 데모도 많이 하시고 투쟁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안 바뀌던 게 차근차근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이렇게 복잡하다, 뭘가 들어주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많이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고 라는 이제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한 몇 가지 평창에 되게 많은 사업들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농업보조금 효율적 집행 견인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농업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는 정도가 돼 있는데 과거에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현장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세를 납부를 안 하면 보조 사업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평창이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보조 사업 매년 하고 그리고 세금 다 내셨는데 그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꼭 띄워라는 거죠. 근데 국세는 모르겠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주관이라서 행정에서, 그러니까 군청에서 모르는데 지방세는 납부처가 군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청 너희들이 두드려 보면 나올 건데 왜 굳이 우리 농민들한테 힘들게 지방세까지 그 납입증명서를 띄워라 오냐라고 이제 계속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행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보조금 집행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몇백 명씩 들어오시는데 신청하시는데 그 사람들 거에 지방세 납입을 어떻게 다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힘드시더라도 띄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안을 제시한 게 평창 회의소에서 맞다. 모든 사람의 그 신청자에 대해서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그 확인하게 되면 행정이 어렵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뭐 기껏 해봐야 작은 거는 2명, 3명, 많은 거는 50명 막 이러는데 심사 보조금,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부한 내용을 빼고 심사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된 분만 만약에 결과적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분이 지방세 대부분 다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안 내셨으면 그 다음 순위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행정이 그거는 반대할 명분이었거든요. 해봐야 뭐 많아야 50명인데 50명을 이름 쳐가지고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줬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조금 효율적 집행을 해서 통합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산화까지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가셔가지고 매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데 똑같은 소리를 계속 띄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땅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집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민족상이 바뀌는 거야. 똑같은 서류를 매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귀찮게.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바뀐 게 없으시다면, 땅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없으시다면 그냥 내용 딱 보신 다음에 사인만 하면 그냥 바로 신청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했었고요.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창군 농수산물 가정안정기금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2013년인가 평창군에 이제 감자파동이라고 감자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다 갈아엎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말, 그러니까 2014년 초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읍면손을 다니니까 현장에서 아우성이 높은 거죠.
아니 시감작값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농사를 짓지 이대로 농사 짓겠느냐 우리 다 망한다 굶어 죽는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려서 그 해에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현장이 너무 어렵다니 최소 가격 그러니까 많이 바라는 거 아니고 최소한 시감작값 정도는 보장해주는 그런 그 가격 안전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행정에 건의했으나 행정에서는 당연히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례가 있는 데는 있지만 집행된 건 아마 처음으로 평창에 가장 먼저 집행을 한 걸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2014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지방선거에 평창군에서 유일한 공약으로 제안을 한 거죠. 회의소 대표 공약으로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라고 제안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보자 양당의 후보자님이 다 받아주셔가지고 그리고 당선되신 분께서 이 공약을 받아셔서 추진하셨고요. 지금 현재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45억이 적립됐고요. 원래는 그 내년부터 아마 그 집행하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그 가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올해부터 집행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 부분도 되게 어렵고 이게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 가격을 보장되는 농산물과 이건 이제 연구자들에도 논란이 많아요. 이게 필요한 제도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은 게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은 최저 가격을 보장을 해주고 어떤 농산물은 보장 안 해주면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래도 최저 가격이 보장되는 농산물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공급에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문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위에 타작물을 하라고 막 권하고 이렇게 지원 사업도 하는데 잘 안 가시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농산물에 과도한 최저 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품목의 최저 가격을 보장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 역시 평창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군과 함께 그 행정과 함께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가격을 수준을 보장할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누가 푸느냐? 행정이 못 풀어줘요. 행정이 어느 품목에 이 가격 정하고 저 품목에 이 가격 정해. 그러면 현장의 농민들이 행정이 다 알아. 똑똑해. 받아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품목에 조금만 더 받으려고 하시는데 그 조정을 행정이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농업인들이 중심으로 조정을 하셔야 그래도 모든 농업인들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평창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평창의 경우에 2012년부터 작년 21년까지 총 999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읍면에서 나왔어도 그 동일한 제안이면 비슷한 제안이면 한 건으로 친 거고요. 그래서 999건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행정이 이거를 내부에 조정해야 했습니까? 분과위원회 조정을 해서 약 392건, 한 400건 정도의 정책을 행정에 제안을 했고요. 그 정책 중에 행정이 반영된 게 139건, 140건 정도가 반영돼서 약 35% 의견을 제안한 의견 중에 한 35% 정도가 정책에 반영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당해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3년에 제안을 했으면 2014년에 반영된 거. 이것만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많이 필요해. 그다음에 뭐 준비가 필요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적용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과 뭐 최저 농산물 가격 제도 뭐 이런 게 그런 거겠죠. 그런 부분은 뺀 거라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정책 제안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이미 그 농업계의 대표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읍면순회 간담회 하면 지금 현재 최대 한 140명 정도 오시는데 2012년 돌 때만 하더라도 뭐 2명 이렇게 오신 적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현장 의견을 받아 그래서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 주니 이제는 너무 많이 오셔서 뭐 4시간 정도 계속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내부 검토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년 농업인 신년 인사회 해가지고 농업계 모든 사람이 과거에는 회의소가 없을 때 이런 자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모이셔서 서로 인사하고 올해도 잘 해보자라는 의지를 갖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지방선거 대응으로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를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저희 농업농촌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지자체장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시장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이 예산 많은 꼭지들은 가져오기 어려워요. 진짜 현재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지방선거를 대행해서 그때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걸 받아주면 쉽게 풀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의소는 회의소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이번 2022년 지방선거는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수건 정책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농정 대응 활동을 공동으로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먼저 이제 의견 수렴합니다. 현장 읍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잘하는 시군에서는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현안에 어떤 현안이 중요하냐, 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만양군에 500명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물어봤더니 이 정책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이사회를 통해서 내부 협의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제안서를 정리하고 이거를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모셔가지고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못한 데는 뭐 정책 협약식, 농약 공약 제안식 이런 활동들을 해서 공약을 제안했고 이 공약들이 되고 많이 받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받아주면 당선되고 나서도 공약인데 빌공짜라고 이야기도 있잖아요. 잘 지키는지 여부를 또 회의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잘 안 되고 있으면 공약인데 왜 안 하냐 재촉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창회의소, 평창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국의 14개 시군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이처럼 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통 이제 그 주요 내용은요. 농업 예산 확대해달라. 농업 인력 문제 너무 어려웠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그래서 농업 인력 문제 해소, 농자재 지원 현실화, 농산물 가격 안정 방향 마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게 과거에도 농민단체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농민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현장의 농민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모든 농민단체들을 그래도 많이 모아서 그리고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기 때문에 훨씬 의미가 있었고 시장 군수 후보들도 많이 받아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수직적 우호관계, 실제로는 우호관계라고는 하는데 행정이 끌고 갔죠.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시키는 데 따라오세요. 저희가 예산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이걸로는 이제 현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현장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현장 농민과 행정이 우호적으로 수평적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행정이 주도하고 형식적인 협치였고, 그다음에 갈등 구조였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대화 없는 비판입니다. 무조건 예산도 생각 안 하고 다른 없이 우리 힘들어 무조건 달라고 이런 거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행정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과 농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평가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행정은 이런 거 중요해 하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뒤에서 빠져버리면 책임을 혼자 어떻게 집니까? 중요한 사업들, 큰 꼭지 사업들을 그냥 마구잡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협치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기구다. 그냥 임의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상공회의소 같은 권한과 유상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 행정과 같은 권한과 유상은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처럼 권한과 유상이 명확하고 저희가 농정 참여, 그다음에 조사 연구, 교육 훈련, 공적 서비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정 참여입니다. 농정 참여가 기본 핵심이고요.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농민들이가 그리고 행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잘할 수 있는 현장의 농민들한테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꼬여진 실타래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저는 회의소를 바라보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농업 문제, 이 현실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바라본 중앙에서도 연구자들도 현장 농민들 더더욱
정말 농업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어렵게 살아오셨는데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농업 어렵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더 어렵으면 어려웠지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워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는 방법이 뭘까? 그렇다면 현장 농업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의소가 된다고 이렇게 확 풀어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의소의 선진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이런 단초, 실마리.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이런 실마리 단초가 돼서 정말로 현장 농업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농업이 좀 더 나아지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고요. 뒤에는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회의 농업사 사례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회의소라는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뭐 정말 뛰어난 박사님, 뭐 이런 연구자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갖고 벤치마킹한 거예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계기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와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유럽의 농업 농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과 행정이 우리 농업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든 게 농업회의소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법으로 법으로 제정된 게 1924년이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100년간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농업 선진국들이 회의소를 하고 있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외에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회의소뿐만 아니라 광역, 중앙까지 해서 상향식으로 현장의 의견이 중앙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정책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내용들은 좀 있고요. 재정 역시 정부에서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토지세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지 꽤 됐고요. 1951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농지 행정 업무를 대여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관리를 회의소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LH 문제로 되게 농지 문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농지 문제가 어려운 게요. 행정이 관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농사 지는지, 누가 진정한 농민인지 알 길이 실제로 왜냐면 농사를 계속 뭐 24시간 지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행정이 뭐 가까운 방문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농지가 누구 소유며 누가 실경작을 하고 있는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한다면 훨씬 더 우리 농지를 잘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의 이제 국내 농업의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년 넘게 이제 됐는데요. 1998년 DJ 정부 시대 때 농민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농업계에서는 회의소 곧 생긴다, 법 만들어진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결국 무산된 게 실제로 농업인 단체장님들의 자리 싸움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설립이 안 돼 버렸고요. 이걸 계기로 중앙 주도의 하향식으로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시군에서 먼저 설립하고 상향식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농민단체, 지자체, 관련 단체의 합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 다음에 법제화를 시행하자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저희 국민농업포럼에서 왜 국민농업포럼이 이런 강의를 하는지 신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농업포럼에서 제안을 했어요. 관련 토론을 개최하고 농식품부에 1대1에 필요하니 지금 당장에 바로 회의소가 못 만들려면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 만들어보고 괜찮다면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없는 예산에 교육비 예산을 약간 띄워가지고 그래서 2010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평창, 진안, 나주고요. 그대로 쭉 진행이 돼서 올해 11차 공모로에서 부안이 선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한 12년 정도 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41개소에서 설립돼서 운영되거나 설립 준비 중인데요.
설립된 곳이 26곳이고요. 설립 추진되고 있는 추진 중인데가 17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가 가장 많은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회의소가 생기면서 탄력을 확 받아서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회의소의 조직체계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과위원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있는 회원총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강의인 그 설립 과정에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회원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개인 농가, 농민들을 개인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농민들의 개인 회원이 있고요. 지금까지 단체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모으신 게 사실이라서 저희가 단체 회원을 또 따로 이렇게 가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협, 수협, 협동조합들이 엄청난 많은 일을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협동조합도 특별회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원 종류는 이제 3가지가 있고요. 이 회원이 보통 이제 회의소들이 뭐 500명에서 많은 데는 3,000명까지 있는데요. 500명만 돼도 회원총회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안 됩니다. 그 500명의 의견을 어떻게 일일이 다 듣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의원 총회가 회원총회를 대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대의원들이 그 의회나 국회처럼 농민들의, 그러니까 농가 개인 회원들의 대표, 그다음에 단체 회원들의 대표, 특별 회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대의원들이 주로 이제 분과위원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과별로 필요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과위원회도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 구조는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개인 의원한테 가장 큰 많이 비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주인이시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보통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계시고요. 단체 회원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특별회원들이 10에서 20% 정도로 대의원 구조를 짜서 좀 황금 비율로 그 농업계의 모든 그러니까 농민들과 농업계의 모든 단체 기관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구조로 했고요. 대의원 총회 위에는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 그다음에 감사 구조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물론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 되겠지만 지금은 지역에 대한 자율성을 들여서 탄력성을 들여가지고 지역마다 우리는 단체들이 더 많이 필요해라고 하면 단체 비중을 좀 높이고, 조합이 좀 더 필요하면 조합을 비중을 높이고, 아니면 개인이 더 필요하면 개인의 비중을 높여서 좀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구의 운영들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회의소 운영 현황은요,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보이셔서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만든 건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사업입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회의소는 이제 만들어지려고 준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책 자문 대의기구만 잘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요것만 3년 정도 정말 잘해서 현장 농민들이 회의소가 정말 우리의 권익을 대변하는 거구나, 회의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정책이 나아지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면 회의소로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인력 육성 조사 서비스 특색사업 만들자고 회의소 만든 건 아니고요. 회의소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거창에서도 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거창은 이제 그 2차 연도에 해서 2013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거창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창의 의미 있는 활동 중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PLS 교육이 있습니다. 2018년 말에 PLS가 갑자기 들어왔죠. 그때 현장에서 되게 혼란이 많았습니다. PLS를 해라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기준이 뭐냐라고 많이 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요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모이셔가지고 한 몇 차례 하면서 시간 되면 나오세요 이랬는데, 솔직히 시간이 안 되시고 멀고 그다음에 교통편도 안 좋은데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창은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 있는 분들 이건 다 알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회의소가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회원을 강사단을 모집했어요. 그러니까 PLS 교육을 하실 분을 모읍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신청자들 모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먼저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강사시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니 이런 내용을 현장 농민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분들을 강사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PLS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마을 267개 중에 223개를 하셨거든요. 왜냐면 마을 주민이시니까 이분들 회원들이.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교육을 해서
전체 마을 중에 약 84% 그리고 3,590명이 참여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실태조사, 아까도 농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은 실태조사 절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특위 시범사업으로 거창에서 잘하고 있어서 거창군 2개 마을을 전수조사도 했었고요. 공익형 집불금 현장 모델화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공익형 집불금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다. 그래서 농지 실태, 농지 관리, 공익형 집불금, 농가 경영체 등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 회의소가 만약 법제화되면 저희 회의소가 맞는 게 왜냐하면 누가 농민이에요, 어디서 농사를 짓는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행정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회의소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농정 정책 참여 다음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이 회의소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회의소에서도 이제 실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보강군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 급식센터를 과거에는 운행 지금 안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협이나 협동조합에서 많이 좀 뭐랄까 오해를 하고 계세요. 회의소가 경제사업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전국 회의소에서 경제사업 하는 건 봉화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작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당시에 이제 그 2014년 뭐 이때쯤인데 그 당시에 완주군을 필두로 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로컬푸드 붐이 불었어요. 완주군에서 그 로컬푸드 매장 했는데 손님이 어마어마 오고 농가들은 뭐 월에 100만 원 이상 로컬푸드로 수익이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자 막 이게 현장에서 아우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화도 마찬가지로 로컬푸드 매장 만들자 뭐 읍면수를 다니니까 그런 의견이 엄청 빗발치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도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는 뭐 세종, 화성, 김포 뭐 이런 데잖아요. 완주. 근데 이 그 시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도심을 끼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소비지를 끼고 있어요. 대소비지를.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닌 곳은 로컬푸드가 성공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멀리 있으면 아무리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팔아도 기름값이 많이 들고 가기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는 곳에는 로컬푸드가 진짜 잘 되거나 이런 데가 드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로컬푸드를 만들려고 군수님께서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만든다 그랬어요. 농업회사 법인도 안 한다, 협동조합에서도 안 한다, 농협에서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현장 농민들은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봉화군 회의소에서 맡게 된 거고요. 그 맡아서 할 때 이게 로컬푸드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조직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직하면서 참여 농가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의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더라도 이 매장에 가면 정말로 신선하고 약간 저렴한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어. 여기 너무 좋아. 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면 굳이 안 가거든요. 가까운데 농산물 매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그 조직화를 통해서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업 베이스로 견학을 많이 갔는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 로컬푸드 매장에 그 선지기 견학으로 또 많이 오셔서 이런 부분이 회의소가 정말 현장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맺어진 산물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거는 그 지향하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제로 농정에 참여하고 건의하고 이런 정책 제안들이 약간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 어찌됐든 우리 농정 참여, 농정 제안, 현장 의견 수렴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라는 걸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농업에서 발전 과제 부분입니다. 농업에서는 오해 해소 부분인데요. 항상 이제 지금도 그러세요. 또 다른 농민단체 아니냐? 뭐 농민단체 너무 많은데 또 만드는 거야? 뭐 복잡해 그냥 기대로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기존의 농민단체하고 틀립니다. 농민단체는 그러니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데, 그러니까 기관인 거잖아요. 회원들의 조직인데, 근데 회의소는 그러니까 농업인을 대표하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법제화가 안 돼서 그렇지만 농업인 전체를 보호하는, 농업인 단체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법적인 조직이자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이 회의소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간인 거지 농업회의소가 동일한 조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농업회의소는 그러니까 그 농민단체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회의소를 만들면 농민단체가 없어진 거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농민단체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 공간이 회의소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하고 이제 그러니까 회의소는 정부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협상하고 협의하는 거지. 만약에 투쟁할 일이 생기면 회의소는 뒤에 물러나 있고요. 그 각계 이제 농민단체들이 투쟁을 하세요.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저희 노총 부분도 그렇잖아요. 최저임금 협상하면 이제 뭐 거기서는 협의하시지만 투쟁은 산별 노조별로 투쟁하시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변단체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면 시장 말만 뜨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걸 다 해주면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농업을 너무 잘해. 그리고 이 시군은 농사지으면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아. 그럼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만드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관면단체가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니까 회장, 뭐 사무국장이 전부 다 뭐 시장 군수 그냥 밑에만 따라다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회의소 만들자는 취지는 행정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가 안 되게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모든 그 농협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의원과 임원을 뽑고 대표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힌 대의원 임원들이 관변단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데 선거 때마다 바뀌면 조직 자체가 그러니까 저기에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냐 이런 분란들이 많은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수장과 조직원들이 정치성을 띠게 되면 누군가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러면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관변단체로 출발 자체는 않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관변단체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망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관변단체라고 반대하시는 건 너무 큰 거고요. 이렇게 하시는 농민단체 의견을 제시하는 농민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셔서 관변단체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 정말로 공적인 의견만 제안하고 정말 행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회의소가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 기능과 중복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완적 관계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농업을 다 모르시니까 그걸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협의하거나 의견 수렴 못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회의소가 도와줄 수 있고요. 이것도 되게 현장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가입해라 해서 물어봤더니 월에 3,000원인가 5,000원을 내려는데 그럼 나 내주면 뭐 하는 거야? 뭐 주는 거야? 어제 우리 이제 농민들이 세금이나 이렇게 내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은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받으신 데 익숙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거 제가 3,000원을 주셨는데 5,000원을 드립니다. 10,000원을 드립니다. 이러면 얼마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진 못하고 이런 거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사무국도 일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 드리고 현장의 어려운 일들을 사무국과 회의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의 농민들이 농사짓느라고 바빠서 못하는 일을 회의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현장의 문제점, 그다음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체의 농업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보통은 저희들이 3,500원 정도 월에 내는데 담배 한 갑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미래가 안 보이는 이 암울한 시기에 담배 한 갑의 그 회비로 지역 농업과 그다음에 우리 전체 농업의 희망을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말 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드는 그런 시드머니, 씨앗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 정부 지자체, 농촌 지도기관, 협동조합, 농업단체 대부분에 있어서 비우호적 인식을 존재를 하는 부분도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조금 있는데요. 역할을 중복되는 건 다 안 할 겁니다. 아까 이 로컬푸드 매장도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는 시군도 있었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걸 조정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부기관, 그다음에 단체들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그런 중복되게 절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기관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베이소는 기본적으로 고유 사업, 정책 자문 건의, 오늘은 이것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농업에서 법제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2019대 국회부터 19대 2개 법안, 20대 3개 법안,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6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되게 어렵게 될 듯 했다면서 안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는 6개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도 소위에 올라가 있고요. 지난 4월에 한번 논의는 했고요. 지금도 올해 말에라도 통과시킬 수 있게 그 협의가 농업이 단체 그리고 그 전국 농업회의소 농민들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쟁점은 좀 복잡해서 길거든요. 넘어가고요. 저희가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서 그 농업회의소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 여야 대선 캠프 간담회도 했고 농해수위 위원장도 만났고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여기 천막을 쳤죠. 천막을 쳐서 시군에서 올라오셔서 릴레이 국회 간담회도 했었고 농식품 차관 간담회, 농민단체장 간담회, 그다음에 언론 보도, 성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법제화된다. 지금 현재 전국에 23개, 6개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하나 늘려갈 때마다 어쨌든 농업회의소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늘어난다고 회의소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회의소들이 정말로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할 때 회의소는 하고 있고요. 그럴 때 회의소는 언젠가 법제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도는 한 군데 있긴 한데 어쨌든 기초에서 현장에서 이게 이제 유럽식이거든요. 그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현장의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기초지자체에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 농정이 그 광역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중앙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시군에서 안 되는 건 도로 올리고 도에서 안 되는 건 중앙으로 올려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 필요한 일들을 사업들을 중앙까지 가서 모든 현장의 농민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도입될 수 있게 마련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무 가입도 전환해야 되고 특화 사업도 하고 1년 육수도 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당장에는 어쨌든 법제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캐치플레이어인데요. 농업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농업인이 농업의 주인공인데 과연 주인공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한국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고 이제 농업인이 진정한 농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이제 지역에서 회의소, 이런 회의소 필요한데 내지는 회의소 강의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의하면서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 부족으로 이 정도밖에 못 하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 연락 주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만나서 설명드리고 강의도 해드리고 이런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